저는 이은아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가 되었죠.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2003년 여름에 맡게 된 그 사건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꽁꽁 숨겨놓은 한 가족의 비극이었으니까요. 그해 7월 말이었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던 엑스포 뷰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연락이 왔죠. 형사님,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현장 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호텔 4층 407호실. 천장판이 모두 뜯겨진 그곳에서 인부 한 분이 먼지투성이 은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천장 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숨긴 것 같던데요.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학생증 한 장, 색이 바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녹이 쓴 열쇠가 들어 있었죠. 학생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도윤, 1969년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국과수에 보내세요. DNA 검사 의뢰하고요. 저는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형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육감 같은 게 생깁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일주일 뒤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검출된 DNA는 1993년 8월에 실종 신고된 한기훈 씨 가족의 것과 일치했죠. 10년 전 사건. 저는 곧바로 자료실로 내려가 먼지 쌓인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파일은 얇았습니다. 너무 얇았죠. 당시 담당 형사의 기록은 고작 서너 장에 불과했어요. 가출 가능성 높음, 채무 문제로 인한 야반도주 추정, 더 이상 수사 진행 불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록을 따라가 봤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서울 영등포에 살던 한기훈 씨는 아내 윤정혜 씨, 아들 한도윤 씨와 함께 대전으로 향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엑스포 관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기훈 씨는 당시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었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연쇄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기훈 씨는 옛 사업 파트너였던 장성우 씨를 찾아갔던 겁니다. 장성우 씨는 대전에서 엑스포뷰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과거 함께 사업을 했었고 장성우 씨가 한기훈 씨에게 진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1993년 당시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기훈 씨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한기덕 씨.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생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낡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동생을 찾아주세요. 기훈이가 그날 전화를 했어요. 대전 간다고, 장성우한테 돈 받으러 간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기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동생은 절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고 아들 자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다음 날 저는 1993년 당시
엑스포뷰 호텔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한 명, 딱 한 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미라 씨, 당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일하고 있다는 대전의 한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한편에서 최미라 씨는 제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 사건이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악몽을 꿨습니다. 최미라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한기훈 씨 가족이 체크인했어요. 기억나요. 아주 선명하게요. 아내분은 밝게 웃으며 엑스포 안내 책자를 보고 계셨죠. 아들분은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기훈 씨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최미라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이 한기훈 씨를 불렀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요. 가족들도 함께 올라오라고 했죠. 407호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4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쾅 하는 소리.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것 같았죠. 야간 경비였던 박철민 씨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막았어요. 손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최미라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407호실을 확인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짐은 그대로였고 침대는 구겨져 있었고 엑스포 입장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장부에서 그 방 기록을 지우라고 했어요. 체크인 기록, 결제 기록, 모든 걸 삭제하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하라고만 하시더군요. 안 하면 자르겠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우셨습니까? 네. 최미라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여름 하늘이 너무나 밝았죠. 10년 전 그 밤 한기훈 씨 가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엑스포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407호실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0년 동안 천장 속에 숨겨져 있었죠.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한기훈 씨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10년 동안 동생을 기다린 한기덕 씨를 위해서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장성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으니까요. 엑스포뷰 호텔은 2000년에 문을 닫았지만 장성우 씨는 여전히 대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빌딩 7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서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잠시 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장성우 씨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기훈 씨 이름을 꺼내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기훈 씨요? 오래전 일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신호를 보내죠. 시선 회피, 손가락 떨림, 목소리 변화. 장성우 씨는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한기훈 씨 가족이 당신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라졌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장성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호텔에 수많은 손님이 왔다 갔는데요. 천장 속에서 그 가족의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407호실 천장 속에서요. 제가 말하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준비해 두시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성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1993년 8월 12일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 씨의 증언과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요. 그날 한기훈 씨 가족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오전 10시쯤 가족은 엑스포 광장에 도착했을 겁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는 한국에서 열린 첫 세계 박람회였죠. 과학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화려한 전시들이 즐비했어요. 한비탑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각국 전시관에서는 최첨단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윤정혜 씨는 분명 들떠 있었을 거예요. 최미라 씨 증언처럼 밝게 웃으며 안내 책자를 넘겼겠죠. 아들 한도윤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4살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 본 미래의 세계는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하지만 한기훈 씨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엔 빚 생각뿐이었을 테니까요. 5천만 원. 그 돈만 받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요. 직원들을 지킬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엑스포 사진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웃는 사람들, 희망찬 미래.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어둠이 있었죠. 경제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기훈 씨도 그 중 하나였어요. 오후 5시쯤 가족은 호텔로 향했을 겁니다. 엑스포 뷰 호텔은 엑스포 관람객들을 위한 숙소였죠. 10층짜리 건물로 당시로선 꽤 괜찮은 시설이었어요. 최미라 씨가 체크인을 도왔을 테고 가족은 407호실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었겠죠. 윤정혜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을 거예요. 여보, 오랜만에 좋네요. 이렇게 여행 오기 참 오래됐죠? 한기훈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에 장성우 씨를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장님이 저녁 대접한다고만 했죠. 저는 당시 호텔 레스토랑 직원이었던 김순자 씨를 찾아냈습니다. 70세가 넘은 그녀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기억력은 흐릿했지만 그날 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4분이 왔어요. 남자 2, 여자 1, 젊은 남자 1. 사장님 테이블이었죠. 김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장님은 웃고 있었지만 다른 남자분은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으셨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자, 상환, 그런 단어들이 들렸죠. 여자분과 젊은 남자분은 불편해 보였어요.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식사는 1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장성우 씨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겠죠. 기훈 씨, 걱정 마세요. 이자만 갚으면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장성우 씨가 말했어요. 기훈 씨, 잠깐 사무실에서 얘기 좀 합시다. 가족분들도 같이 올라오시죠. 차 한 잔 드리면서요. 한기훈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이었으니까요. 밤 9시 30분쯤 네 사람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7호실 옆에 있던 작은 사무실로요. 그곳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화가 격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 야간 경비였던 박철민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인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찾아가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군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박철민 씨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4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다음엔 쾅, 쾅, 연달아 두세 번 더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려고 했죠. 무전기 들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로비로 내려오더니 저를 막았습니다. 손님들 사적인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순찰이나 계속하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박철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냥 월급쟁이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사장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밤 11시 호텔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407호실만은 달랐죠. 그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미라 씨가 407호실을 확인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죠. 구겨진 침대, 테이블 위에 엑스포 입장권, 화장실에 놓인 세면도구들.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채 사라진 거예요. 주차장에 차도 없었습니다. 최미라 씨가 말했죠. 한기훈 씨가 타고 온 승용차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아침 일찍 나갔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기록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장성우 씨와 한기훈 씨 사이에 격한 다툼이 있었어요. 돈 문제로요. 그리고 그 다툼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형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증거는 어딘가에 남아있죠.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기훈 씨 가족은 엑스포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장성우 씨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어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기훈 씨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요. 장성우 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 등록 현황. 형사는 이런 서류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죠.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 8월 15일 사건 발생 사흘 후 장성우 씨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한기훈 씨에게 빌린 돈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전의 한 건설회사 대표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당시 회계 담당이었던 이정숙 씨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죠. 1993년 8월 중순에 장성우 씨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거래였나요? 제가 묻자 이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폐자재 처리 대금이었어요. 엑스포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자재들을 장성우 씨가 처리해 준다고 했죠. 철골, 콘크리트 덩어리, 그런 것들이요. 어디에 버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외곽 어딘가라고만 들었습니다. 당시 엑스포 건설이 워낙 대규모였으니까 폐자재도 엄청났죠. 처리하는 게 큰일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폐자재 처리, 외곽,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돈.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대전시청 건설과에 문의했습니다. 1993년 엑스포 폐자재 처리 업체 목록을 요청했죠. 며칠 후 받은 자료에는 장성우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성구 외곽의 한 야산에 폐자재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2003년 당시 그 야산은 이미 개발 예정지로 지정돼 있었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저는 야산을 올랐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녹슨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보였어요. 10년 전 이곳에 버려진 것들이었죠. 형사님, 여기서 뭘 찾으시려는 겁니까? 함께 온 후배 형사 김태영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거야. 10년 전 이곳에 무언가 묻혔어.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훈 씨 가족이 이곳 어딘가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야산은 넓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시청에 정식으로 발굴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국과수 감식팀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레이더 탐지기로 땅속을 훑었죠.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탐지기가 반응했습니다. 지하 2m 지점에 큰 덩어리가 묻혀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감식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됐죠. 조심스럽게 한 삽씩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타났어요. 콘크리트는 단단했습니다. 깨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뼈였어요. 사람의 뼈가 세 구씩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한기훈 씨 가족이었어요. 콘크리트에 묻힌 채 이곳 야산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원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유골 상태로 봐선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세 구 모두 두개골에 손상이 있어요.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407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기훈 씨는 장성우 씨와 돈 문제로 다퉜을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격해졌겠죠. 장성우 씨가 한기훈 씨를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윤정혜 씨와 한도윤 씨가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도망치려 했겠죠. 하지만 장성우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목격자를 남겨둘 수 없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밤 10시에 들렸던 쿵쿵거리는 소리. 그게 바로 세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박철민 씨가 올라가려 했을 때 장성우 씨가 막은 이유도 이제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장성우 씨는 혼자 모든 걸 처리했을 겁니다. 시신을 천장 속에 임시로 숨기고 방을 정리했겠죠. 피 묻은 흔적을 지우고 짐을 챙겨서 차에 실었어요. 한기훈 씨의 차를 몰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건설회사와 거래를 했죠. 폐자재를 처리해 주겠다고요. 콘크리트에 시신을 묻고 그걸 야산에 버렸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천장 속 유품만은 미처 치우지 못했어요. 407호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천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은색 가방이 틈새에 끼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한기훈 씨, 윤정희 씨, 한도윤 씨의 것이 맞았어요. 저는 곧바로 한기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동생분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기덕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동생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겠군요. 저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사 생활을 하며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은 없었어요. 엑스포의 화려한 불빛 뒤에 이런 비극이 숨어 있었다니요. 한기훈 씨는 그저 돈을 받으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윤정혜 씨는 남편을 믿고 따라갔어요. 한도윤 씨는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꿈꿨습니다.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는 내일을요.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한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요. 저는 야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장성우 씨는 5천만 원을 갚기 싫어서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돈을 벌고 웃으며 지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증거는 남아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죄, 시체 유기죄, 증거인멸죄. 장성우 씨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기훈 씨 가족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천장 속 가방에서 나온 그 가족 사진이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습니다. 1993년 8월 12일 밤 407호실에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엑스포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한 가족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한때 살아 숨쉬던, 꿈을 꾸던, 사랑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한기훈 씨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저는 형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김태영 형사와 함께 장성우 씨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침 9시 출근 시간이었죠.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성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입니다. 제가 수갑을 꺼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유성구 야산에서 한기훈 씨 가족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당신이 폐자재 처리 명목으로
그곳에 시신을 묻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장성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를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장성우 씨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밤 407호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성우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죽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그냥 돈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자는 계속 갚겠다고요. 하지만 한기훈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기훈 씨가 화를 냈어요. 10년 넘게 기다렸다고, 이제는 원금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면서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장성우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호텔 운영도 빠듯했고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기훈 씨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당신을 자극했군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에 고소당하면 호텔도 끝장이에요. 사업자 등록도 정리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게 뻔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나도 힘들다고 소리쳤습니다. 장성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때렸습니까? 책상 위에 육중한 재떨이가 있었어요. 유리로 만든 거였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기훈 씨가 제 팔을 붙잡았고 저는 그만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번만요? 장성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훈 씨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쳤어요. 2번, 3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흘렀고 기훈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윤정혜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망치려고 문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남겨둘 수 없었어요. 저는 윤정혜 씨를 붙잡고 또 재떨이로 쳤습니다. 한도윤 씨도요? 장성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막으려 했어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도 쳤어요.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사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4살 청년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혼자 처리했어요. 밤새 걸렸죠. 장성우 씨는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천장 속에 임시로 숨기고 방을 청소했어요. 피 묻은 흔적을 지우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기훈 씨 차를 몰고 외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폐자재에 묻었군요. 네. 건설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콘크리트에 시신을 넣고 야산에 묻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요.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천장 속 유품은 미처 치우지 못했죠. 그게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장성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완벽한 범죄라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당신 가족은 몰랐습니까? 아내나 자녀는요? 장성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서 다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서울에 있었고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접수계 직원이 들어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형사님, 장성우 씨 아들이 면회 신청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장민호 씨였어요. 장성우 씨의 아들이었죠.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언하려고 왔어요. 장민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성우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야, 내가 왜 여기에? 형사님, 장민호 씨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1993년 8월 13일 새벽,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대학 기숙사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방학 중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쯤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했죠. 대전에 계셔야 하는데요. 계속하세요. 장민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봤어요. 아버지 옷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물을 틀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하셨죠. 하지만 그 뒤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성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민호 씨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제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저도 악몽을 꿨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꿈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민호 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장성우 씨가 사건 당일 새벽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집에 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장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사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낸 겁니다. 그걸로 됐어요. 장민호 씨가 나간 후 저는 장성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겁니다. 제가 말하자 장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기훈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세 사람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보였어요. 1993년 엑스포가 열렸던 그 도시였죠. 화려한 미래를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이런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이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죠. 저는 한기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자백도 받았고요. 곧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한기덕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동생이 편히 쉴 수 있겠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한기훈 씨 가족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형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증거는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 남을 겁니다. 한기훈 씨 가족을 위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부.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10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언론도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장성우 씨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장성우에 대한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검사 김현수입니다. 피고인 장성우는 1993년 8월 12일 대전 엑스포뷰 호텔 407호실에서 한기훈 씨와 그의 가족 윤정혜 씨, 한도윤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기덕 씨를 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죠. 10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야 진실을 듣게 된 겁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천장 속에서 발견된 은색 가방, 유골에서 채취한 DNA,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장민호 씨의 증언. 모든 증거가 장성우 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이윤아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이 사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2003년 7월 엑스포뷰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천장 속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1993년 실종된 한기훈 씨 가족의 것으로 확인됐죠. 저는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는요? 저는 장성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한기훈 씨 가족을 살해하고 유성구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골 발굴 후 DNA 대조 검사를 거쳐 신원을 확인했고 피고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음은 최미라 씨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한기훈 씨 가족이 체크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방은 비어 있었지만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님이 체크인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최미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직장을 잃을까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박철민 씨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밤 10시쯤 4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였죠. 올라가려 했는데 사장님이 막았습니다. 손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장민호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1993년 8월 13일 새벽 3시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옷에 붉은 자국이 있었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셨어요. 장성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증언을 듣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분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어요. 한기훈 씨와의 채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날 밤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한기훈 씨를 살해한 후 목격자인 윤정혜 씨와 한도윤 씨까지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목적이었어요. 더구나 시신을 콘크리트에 묻고 폐자재로 위장해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이건 치밀한 은폐 행위입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나왔고 증거가 제시됐어요. 저는 매번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한기덕 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어느 날 휴정 시간에 한기덕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동생을 찾아주셔서요. 이제 편히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기훈 씨 가족이 정의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한기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성우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민호 씨는 다릅니다. 그 젊은이는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1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아버지의 죄를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괴로움. 하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죠.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장성우는 5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한기훈 씨는 빚을 갚으려 애썼던 선량한 사업가였어요. 윤정혜 씨는 남편을 믿고 따라온 아내였고 한도윤 씨는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1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웃으며 지냈어요. 한기훈 씨 가족은 야산 깊은 곳에 묻힌 채 잊혀져 갔는데 말입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들의 증언처럼 악몽을 꿨고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나름의 처벌이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자수하지 않았고 증거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백했으니까요. 더구나 세 사람을 살해한 것은 너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2004년 2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기덕 씨 옆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성우는 1993년 8월 12일 채무 문제로 한기훈 씨와 다투다 충동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목격자인 윤정혜 씨와 한도윤 씨까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및 시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10년 동안 진실을 숨겼습니다. 자수하지 않았고 오직 증거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백했어요. 이는 진정한 반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4살의 젊은 청년까지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장성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한기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장성우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어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한기덕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사님, 이제 동생을 고향에 모실 겁니다. 부모님 묘 옆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사님, 한기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걱정하지 말라고 돈 받아서 새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기훈 씨는 좋은 형제를 두셨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형사님 덕분입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동생은 영원히 야산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걸 조금 빨리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한기훈 씨 가족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한기훈 씨 가족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이었어요. 영정사진 속에서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1993년 엑스포에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의 일은 끝이 없죠. 하지만 저는 기꺼이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으니까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요. 한기훈 씨 가족은 엑스포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희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무너졌어요. 한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요. 장성우 씨는 5천만 원 때문에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걸 잃었죠. 자유도, 가족도, 명예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장민호 씨는 아버지를 고발한 후 대전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죠. 그의 용기를 저는 존경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진실을 선택한 거니까요. 최미라 씨와 박철민 씨도 증언 후 편히 살게 됐다고 해요. 1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난 겁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1993년 엑스포가 열렸던 그 도시였죠. 미래를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도 있었어요. 한기훈 씨 가족처럼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형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요. 한기덕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기훈 씨를, 윤정혜 씨를, 한도윤 씨를요.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내일을 꿈꿨고 행복을 바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죠. 우리는 그 비극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건 파일을 펼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한기훈 씨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직 진실을 찾지 못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